금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금은 통화의 거울이라는 점이다. 금 가격은 단기적인 뉴스나 이벤트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통화량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움직인다. 한 나라든 글로벌 차원이든 통화가 과도하게 발행되면 화폐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그 대체 자산으로서 금과 은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금융사의 기본적인 원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 붕괴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주요 통화의 본원 통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광의 통화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통화 승수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량의 몇 배에 달한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금과 은 가격이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화폐 가치가 희석될수록 인위적으로 찍어낼 수 없는 실물 자산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대규모 통화 팽창 이후에는 항상 금 가격의 구조적 상승이 뒤따랐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금 시장이 이 단순한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금 가격은 통화량 증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억눌린 흐름을 보여왔다. 이는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금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분석은 바로 이 지점, 즉 왜 금 가격이 통화의 거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는 데서 출발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통화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기존의 정책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했다.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낮아졌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규모의 본원 통화가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통화는 더 이상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마다 대량으로 풀릴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4대 통화권의 본원 통화 발행량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달러의 경우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몇 배 이상 확대되었고, 유로화와 엔화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광의 통화인 M2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본원 통화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신용으로 확장되면서 실제 경제에 유통되는 돈의 규모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통화 승수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1회 통화는 금융 시스템을 거치며 3배, 4배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차원에서 정확한 승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전 세계 통화량이 구조적으로 과잉 상태에 진입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장기적인 화폐 가치 희석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통화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났다면 통화의 대체 자산인 금 가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 가격이 통화 팽창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괴리는 단순한 시장의 우연이 아니라 금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자체에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이 지점, 즉 왜 통화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금 가격은 그만큼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 가격이 통화량 증가에 비례해 움직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구조에 있다. 금 가격은 단순히 현물 시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글로벌 금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무대는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한 선물 시장이다. 이 선물 시장에서는 실물금이 오가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막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가격에 강한 영향력이 행사된다. 특히 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이 규제 강화였다.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이 인상되고 유지 증거금이 높아지며 레버리지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시장의 참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 투자자보다도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포지션을 구축하던 기관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선을 넘어서려 할 때마다 규제가 가해졌고, 그 결과 가격은 급격히 조정을 받았다. 심한 경우 단기간에 수백 달러씩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기보다는 선물 시장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 압박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금 가격의 신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금은 원래 통화 가치 하락과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한 경고 신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억제되면서
금은 통화 팽창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산처럼 보이게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왜곡이 누적되기 시작했고 이후 더 큰 변화를 준비하는 잠재적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 2020년 팬데믹은 금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서자 각국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통화를 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단기간에 수조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통화량을 사실상 2배 가까이 늘렸다. 정상적인 시장 논리라면 이런 환경에서 금과 은 가격은 급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팬데믹 초기 잠시 상승하던 금 가격은 2020년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고 이후 상당 기간 약세 흐름을 보였다. 통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통화의 대체 자산인 금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큰 의문을 낳았다. 그 배경에는 선물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개입이 있었다. 이 시기 금과 은 선물 시장에서는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수차례 인상되었고 레버리지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불과 1년 사이에 증거금이 100% 이상 인상되는 등 투자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장기 포지션을 보유하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대형 자금은 금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자산, 특히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동했다. 이 시점부터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뚜렷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팬데믹은 단순한 보건 위기가 아니라 금 시장의 왜곡 구조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준 결정적인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금융 질서에 또 하나의 중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단행했고 그 핵심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동결이었다.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러시아의 달러 자산과 미국 국채는 순식간에 접근이 차단되었다. 이후 국가 단위에서도 금융자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압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극명하게 대비된 자산이 바로 금이었다. 러시아가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던 금은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외부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외환보유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안전성을 유지한 것은 금뿐이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중앙은행들의 자산 배분 전략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달러와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금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다. 과거에는 수익성과 유동성을 이유로 국채를 선호했다면 이제는 정치적 리스크와 제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금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압류될 수 없는 최종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부터 금 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된 변화의 중심에는 브릭스 국가들이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이들 국가는 지난 10여 년간 전례 없는 규모로 금을 매입해왔다.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통화 전략과 금융 주권을 염두에 둔 구조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네 나라가 10년 동안 사들인 금의 규모는 약 2만 9천 톤에 달한다. 이 수치는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전 세계 연간 금 생산량과 비교하면 그 위력이 분명해진다. 최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년에 채굴되는 금은 약 3,100톤에서 3,500톤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브릭스 4개국이 10년간 매입한 금은 연간 생산량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은 전략적 성격이 매우 뚜렷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자 동시에 최대의 금 수입국이다. 채굴된 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국내에서 흡수된다. 이는 금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역시 제재 이후 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금 시장의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대규모 중앙은행 수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금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기 가격 변동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금 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강력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브릭스 국가들의 금 매집은 단순한 과거의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금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다. 최근 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물 시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금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일 때마다 선물 시장을 통한 규제와 개입으로 가격을 다시 눌러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방식이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 핵심적인 징후가 바로 현물 인도 요구의 급증이다. 이전까지 금 선물 거래의 대부분은 만기 시점에 현물 인도가 아니라 청산이나 롤오버로 끝났다. 실제로 실물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선물 시장은 가격 형성의 중심 무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만기 시점에 실제금을 인도해달라는 요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선물 계약 자체보다 실물금의 확보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선물 시장을 통한 가격 억제 전략을 무력화시킨다. 만약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누르면 그 가격에 맞춰 실물금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금을 보유한 쪽에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제한적인 개입이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가격 통제를 시도할수록 실물금의 유출 위험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 시장은 점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매우 기본적인 시장 원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스프링이 풀리듯 금과 은 시장은 점진적으로 정상화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 금 가격 결정 구조 자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종합해보면 금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나 일시적 유행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글로벌 통화 질서가 서서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신호에 가깝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 역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과도한 통화 발행, 반복되는 위기 대응,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잠식해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국제 무역 결제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구조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금은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치가 훼손되거나 일방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보존하려는 모든 주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금의 생산, 유통, 보관 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금을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국내 시장에서 금이 흡수되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은 단기 가격 변동보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넘어 미래 통화 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금 가격은 과거처럼 선물 시장 중심의 인위적인 억제보다는 실물 수급과 중앙은행 수요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현물 프리미엄,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그리고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금 채굴량은 단기간에 급증하기 어렵고 환경 규제와 비용 상승은 공급 확대를 더욱 제한한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 불확실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면 금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보존의 수단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그 흐름의 방향성은 구조적으로 위쪽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통화 질서로의 전환이 완만하게 진행되든 충격을 동반하든 간에 그 과정에서 금의 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지금 금 시장을 단순한 투자 이슈가 아닌 시대적 변화의 지표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